시작. 네네. 아, 네네네. 뭐 이따가 해주신다는데 그냥 시작해도 뭐, 네네. 어차피 계속 마시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동청래 사실 그 공간을 제가 두 번째 왔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연구 사업 하면서 이제 실제로 자치구 단위에서 정책 형성기에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형성기로 이제 좀 잘 시작을 한 대로 사실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꼽아주셔서 그 형성기의 그 인터뷰를 위해서 사실은 이 공간에 한번 왔었고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사실 네트워크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자율 예산제하고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현재 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활동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뭐 소개를 드리자고 한다면 저 괴물은 아니고요. 반민반공의자라고 했는데 반인반수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저도 오랫동안 청소년 단체 설립해서 활동도 해왔고 또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흥시에서 청년 정책이 시작됐던 2014년도 정도에 제가 이제 어쩌다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간의 언어도 쓰고 공무원의 언어도 쓴다 이래가지고 반민반공 민간과 공무원의 자아가 합쳐진 그런 약간 특이한 캐릭터다. 그리고 저희도 서울시가 2015년 1월에 최초로 전국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때의 흐름을 타고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직접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 청구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지자체단체 중에 하나예요. 아마 유일무이할 거긴 한데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처럼 정책에 관심이 있고 내가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청년들이 그 서울시청 지하에서 그 청년 기본조례 1주년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저희 전국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하에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대로 만남을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사실은 정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은 청년과 관련된 기본 조례와 정책에 관심 있던 친구들이 같이 한번 네트워크를 구성해보자. 전국 단위로.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가 그 시청 지하에서 만나가지고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의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데도 역할을 좀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 관심 분야별로 활동하는 사항이라서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공무원의 언어와 민간의 언어를 같이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저를 초청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4가지 파트로 내용들을 좀 구성해 왔어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정책이란 단어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거버넌스와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 자율예산제를 정책을 제안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율예산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치구 활용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제안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꿀팁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좀 시작을 해본다면 민간 거버넌스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거버넌스 안에는 오늘도 사실은 동작구청에서 같이 지금 현장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이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그 사업을 혼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업 파트너로 같이 협치하는 것이 사실 민간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시작점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조례를 만드는데도 역사적으로 서울시는 거버넌스라는 틀을 활용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시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청년 단체들이 같이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사실 의원 발의였지만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발의하신 게 아니라 청년 단체들과 그리고 시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했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시의원님과 그러면 그 근거로서 조례를 만들자라는 합의를 통해서 2014년도에 이렇게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시고 2015년도 바로 다음 연도 1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는 국가에서조차도 청년에 대한 정의가 고용촉진특별법상에 유일했어요. 그리고 고용촉진특별법상에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만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시민으로 보는 관점은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제로 청년이라고 함은 실제로 독립된 주체고 그리고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에 시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법보다 앞서 나가서 조례를 리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시의원님이 아니면은 그 행정부가 막 다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게 아니고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이제 자꾸 그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협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누구 한 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이 거버넌스, 협치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이 집행이 되더라도 실제로 민간 주체랑 같이 협업하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거버넌스 얘기를 안 쓰면 행정 문서를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는 이 거버넌스, 협치라는 단어가 상당히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전에는 사실은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 않으면 사실 그냥 그 간단한 사업만으로도 사실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하나 사업만으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과 이렇게 행정이 같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은 청년을 알지 못하는 행정은 혼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청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청년은 또 행정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청알못, 행알못이라고 해서 청년을 알지 못한 행정, 행정을 모르는 청년 두 주체가 만나서 협치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이 사실은 이렇게 참여해주고 같이 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협치하는데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행정에서는 그냥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의지를 내서 같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의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청년 역시도 행정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도 아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 과정에서 민과 관이 마주보면 달라질 변화의 지점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례, 저희가 전국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보통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 짓는데 정책 제안이라는 걸 강조했더라고요, 이 조항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정책 같은 것들, 정책을 당사자의 언어로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대문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례 안에서도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그냥 이 앞단의 내용이 없고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대문구는 정책 제안의 기능, 네트워크 기능 중에서도 정책 제안의 기능을 좀 주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우리들의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 거버넌스를 할 때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청년은 민간 단위로 참여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부로 참여를 하는 거고 지방의회는 이 민간 협치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 그 사안에 따라서 예산 수립된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삼박자가 서로 어떤 다툼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삼각편대 안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저희가 민간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개인 중에도 인플루언서도 있어서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여기에도 구성원 중에 능력자분들이 계셔서 아마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실제로 뭐 1인 미디어 뭐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개개인은 어떤 사실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영향력 있는 어떤 조직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N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저희가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좋은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되게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네트워크라는 협치 구조 안에서 거버넌스 참여 구조 안에서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람이 아닌 좋은 구조를 만드는 해결법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장을 그리고 그 장이 실제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조례에 공식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이미지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막 활동했던 이미지들이 막 구글링에 막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참여를 오늘도 이 시간에 사실은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지를 내서 나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 사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여러 명이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뿌듯했다라는 과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수기의 과정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나중에 향후에 어떤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도 분명히 유효한 그런 어떤 경험이 되실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같이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의 협력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정책을 어떻게 뭐 저희가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그 행정 관료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지? 뭐 내겐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정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전공을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어떤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에 있고 그러니까 부와 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는 정의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실 지향을 갖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사실은 정책은 시작한다. 하지만 그게 너무 개인적이지 않고 보편타당성, 다수의 사람들이 그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시에서 공간과 관련된 청년 공간 정책이 펼쳐질 때 한 청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동네에서 계속 그 청년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그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왜 스타벅스밖에 없냐,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공간밖에 없는 것인가. 사실은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사실 청년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으로 이양하기 이전 단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정된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한 청년들의 의견으로 무중력지대라는 것들이 설치되고,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전달체계의 하나의 기능처럼 청년센터 오랑이라든지, 그리고 이 권역별 오랑을 이제 전체 자치구로 다 만든다라는 뭐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간 정책이 디벨롭돼서 전달 체계 정책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1인 가구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죠. 1인 가구 건강권. 내가 생활을 해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청년인데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청년일수록, 특히 1인 가구일수록 그 사실 1인 가구에 맞춤형 음식 재료 같은 걸 잘 팔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간편식에 노출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의 건강권과 관련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정책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저희가 보통은 정책 얘기하게 되면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누구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데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동대문구에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 나는 어떤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또는 어떤 게 개선이 돼야지 내가 이 동대문구에서 청년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나한테 먼저 돌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관련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타진하는 과정, 사실 이게 사실은 정책의 아주 초입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일단 나와 대화하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정책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정책에는 구성 3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3박자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여행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여행을 이렇게 혼자 가는 여행 말고, 만약에 3명의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어디로 갈지, 며칠 갈지, 며칠에 걸쳐서 기간을 어떻게 갈지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책에서는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행과 관련해서 그 약속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그러면 여행 목적에 따라서 힐링 투어다. 그러면 뭐 마사지도 받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일정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이 존재하고, 여행도 무일푼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행 경비가 들죠. 마찬가지로 정책도 비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법, 사업, 예산이라는 3박자 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학력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을 면접관이 노출시키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건 사실 지침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실 방침으로 떨어뜨려서 어떤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준이나 매뉴얼을 배포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방침이나 지침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사실은 어떤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확대하거나 하는 방식의 내용의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정도의 정책을 전달할지에 따라서 전달하는 과정의 비용도 들고, 그리고 그 전달하는 그 사업 수혜자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에 따라서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3박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세금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서 집행하는 근거인 반드시 조례, 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에 준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공공의 사실은 그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돈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게 사회의 공공성에도 위반되지는 않아야 되고 그래서 법과 사업과 예산은 삼박자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안서에 보통 근거와 사업과 예산을 내용을 디테일하게 짜서 제안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계획 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여행 계획도 목적을 뭘로 하느냐, 역사 기획이냐, 아니면 뭐 진짜 힐링 여행이냐, 아니면 쇼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예산도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 정책화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프로세스를 거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문제로부터 개인의 결핍으로부터 정책의 발현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회 문제로 채택이 되고 그 사회 문제가 공공의 의제로 결정이 돼서 정책 문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한 소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 청년 자율 예산은 그 의회 회기 기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딱 그 기간 안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서 주변에 알아보니까 이거 동대문구 청년들은 예를 들면 1인 여성 가구가 많은데 뭐 구도심이 많아서 거기 주택 관련해가지고 너무 어둡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여성 1인 가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실제로는 어떤 성북구 무중력지대나 이런 데에서는 키트를 제공한다고 해요. 창문에 이제 이중으로 락을 걸어놓거나 하는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청년 1인 가구, 그 중에서도 여성 비율,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도심에 사는 여성 비율은 얼마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에서 공중 의제를 채택하는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서를 쓰시는 기간보다 더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체킹하고 확인을 하셔야 정책을 제안할 때 근거가 되는 내용, 사업 설계, 예산 설계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의제가 설정돼서 정책 문제로 채택이 되게 되면은 그 정책 문제과 관련해서 정책을 이제 집행하기 이전에 실제로 그 정책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된 거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시켜야 의회의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보통은 우리는 그 1년 단위로 회계 연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행정은 항상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올해 했던 계획은 예산이 연말에 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 정책이 집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행 과정으로 그냥 끝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청년 자율 예산제가 잘 설계된 것 중에 하나는 정책의 평가나 내용들이 좋아서 연속 사업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발전을 시키도록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집행하는 과정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평가, 환류하는,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완해야 되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정책이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이 한 번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게 연속적 수단으로서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 전반에 사실은 참여하는데 이번에 청년 자율 예산은 의제를 형성해서 정책화하는 단계까지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서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공무원분들의 대화법이에요. 근데 이게 문서다라고 쳐다보시면 사실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정부, 구행정부와 대화하는 대화의 쪽지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정책의 3박자, 아까 법, 사업, 그리고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추진 근거. 뭘로 근거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적성이 아무리 보편타당하고 중요해도 법적 기반이 없으면 사실은 사업을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적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청년기본조례를 왜 만들었냐,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왜 제정됐냐라고 했을 땐 청년들이라고 그 명명한 국가에서 청년들을 정의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그 일자리를 제외한 전반의 삶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부터 만든 거거든요. 청년 활동을. 없으니까 조례부터 만들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모법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행정의 부담이 이제 거버넌스 참여자들한테도 전달되니까 그럼 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대부분 사실은 청년기본조례에 대부분 나와 있거나 아니면 청년기본법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청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뭐 주거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그 청년들과 관련해서 비만 문제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당뇨나 뭐 간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뭐 그 청년과 관련된 건강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또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딱 기본 조례 말고도 분야별 조례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행정하고 대학원은 방법. 그래서 근거, 이 추진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갈 때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진 근거와 지향 방향에 따라서 사업은 달라질 수 있어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여행 갈 때 여행 계획 세우고 프로그램을 넣는 것처럼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소요 예산인데요. 소요 예산 자세히 보시면 봐봐요. 여기 몇만 원, 한 명당 얼마를 주는지 50만 원, 몇 명한테 주는지 7,000명. 이거 사실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근데 이걸 추계를 내야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검토를 받아서 적합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복잡한 산술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명확해야 되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의 인원은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대상의 일부만 사업으로 먼저 1차 정보로 신규 사업이니까 진행할 거냐. 그리고 그 대상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의 규모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 산술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여기 동대문구는 라이더분들이 많다. 청년 라이더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사업인지 아니면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처리를 못하시면 그런 공제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사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 사업 설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동대문구의 라이더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략적인 규모에 대한 추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곱셈, 덧셈 빼고는 거의 크게 나오는 건 없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하나의 쪽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배치를 근거, 사업, 예산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거버넌스랑 정책에 대해서 좀 보면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거든요. 나의 삶의 문제, 내 주변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 동대문구에서 해야 하는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참여하신 참여 구성원분들끼리 논의하시고 합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청년 자율 예산제의 그 전체 과정에서 하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청년 자율 예산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서울시가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다른 지자체단체에서 상당히 부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도대체 자율예산제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 똑같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서울 청년의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제안을 했던 거죠. 다양한 세대가 그리고 균형 있게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직접 결정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의 미래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항상 청소년 청년들 보고 미래라고 하는데 미래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게는 의사결정권을 항상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래 세대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울의 시정,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이제 자치정부를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TFT가 만들어지면서 자치정부랑 관련된 내용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키워드는 미래혁신, 그리고 저기 청년자치, 그리고 세대 균형이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 세대 공존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그 청년자치 분야에서도 청년자율예산제가 되게 중요한 핵심 사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정부의 세계 목표 5대 사업 계획에서도 공존자치 미래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자치권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은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했죠. 그렇지만 그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을 보통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리에 앉아서 계획서만 쓰고 한다고 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그 대상자들을 이해하면서 사업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 아까 앞서서 공무원들의 언어인 그 계획안을 보셨지만 근거 사업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사실 단순히 공무원과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당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아서 그걸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는 엄청난 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자치예산에서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특히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사실은 우리가 가족 구성을 보면 누가 그 가정에서 가게를 담당하느냐 그리고 가게 담당하시는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식으로 그 돌아가는지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청년 자율 예산을 사실은 2022년까지 500억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청년 자율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청년의회에서 제안이 됐고 그것을 시정부가 받아서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시의회에 청년의회를 열어서 사실 그때 의원님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의원에 준하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정부로부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시의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목소리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을 타고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청년 자율 예산을 선택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 왜 할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는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서 사실 또 청년의 참여 구조를 만든다는 건 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다른 지자체단체는 사실 자율 예산까지는 가진 못했고요. 주민참여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발딛고 살아가는 시흥시면 50억이면 그중에 2억만 청년에게 할당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 사실 참여 구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낮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1차적으로는 그 전체 제안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청년들이 시민들한테 투표를 받기 이전에 정리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청년 자율 예산제는 청년 시민이 제안하고 직접 시정부랑 협의하고 시정부가 협의한 내용들을 의회에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보다는 훨씬 더 자치권을 더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체계 안에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양적인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고 서청넷,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 거버넌스가 실제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특화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서 청년 시민으로
그래서 이제는 청년자도 떼고 시민으로서,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사회로부터 호명이 되고 불리워지고 소비되잖아요, 많이. 근데 그런 청년팔이를 하지 않고 청년이 시민으로서 나서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청년 자율예산을 되게 의지 있게 서울시는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여기서 또 보실 게 자율예산의 그런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똑같아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을 하는 건데 청년 자율 예산 역시도 이 39조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에서도 실제로 지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처럼 광역이나 아니면 동대문구처럼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의 책무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권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단체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책무를 정해놨어요. 역할과 책무를 정해놨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서도 시민으로서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책임지고 그것을 같이 모니터링하고 또 사회가 부가 아닌 정의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은 단순히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책을 같이 행정부랑 요구하고 그것을 같이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공동 주체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법에서도 그 내용들을 이제 보장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지방재정법과 기본법을 가지고 기본법도 그때는 또 제정이 안 됐었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준거로 그리고 기존에 청년의회에서 제안됐던 사항들을 삼아서 사실 자율예산을 시행을 했는데 요 자율예산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지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사실은 그 시정에서 확정지은 사실이지 이게 계속 안정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의 그 청년 자율예산의 범위와 참여 활성화를 아예 명시해서 기본 조례 말고 별도 조례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작년이었죠. 그 청년 자율예산 종합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 청년 자율예산 종합계획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그동안 자율예산제의 역사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발전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이 종합계획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아까도 이 네트워크는 동성넷은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근거에서 공식화된 기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청년 자율 예산도 이 법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기회 자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할 때 우리도 사회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그동안은 많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결정 과정을 하는 데에는 낮 시간에 행정이 9 to 6 근데 그 시간에 보통은 이런 어떤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청년 시민들이 등장하면서 청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근거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동성넷 위원님들하고 갑자기 조례를 개별로 보시기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뭐를 하냐면 줌으로 회의할 때 그 한 조항 한 조항씩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조례를 읽는 어떤 차담회 같은 걸 해요. 아니면 맥주 한 캔씩 들고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그래서 읽어보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같이 서로 소통하고 아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조례 읽기 차담회, 조례 읽기 뭐 맥타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거 작년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질 때 토론회 과정에 참여를 하셨던 청년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율예산은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볼 때는 2019년도
아까 2018년도 청년의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하고 그것들을 시정부가 받고 바로 2019년도 엄청 빠르죠. 행정이 상당히 빠르게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했고요. 자율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례가 기반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민선 6기에서 7기, 민선 7기에서 8기에는 주요하게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한 자치단체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의지 있게 추진했던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전에 방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의 책무로 조례로 명시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재미난 사항을 또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도 있지만 그 시장이 이것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해서 청년 지원팀이 이제 실행이 됐고 자율예산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5, 6월에 이때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거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한 2달 사이에 이 정책을 제안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압축적인 시간에 정책을 제안하시고 검토하시느냐고 아마 수고하셨을 거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민간의회까지 같이 검토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시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의결을 하시고 결국엔 예산이 편성이 돼서 16개 사업 242억 원의 사업이 집행이 됐다. 그래서 아마 올해년도 동청래시 작년에 제안을 하셨던 사업이 예산 편성이 돼서 아마 올해 집행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도에 동대문구의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시고 그 정책이 확정이 되면 나와 내 주변의 청년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정수기형, 특별기획형, 자치구 수기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안을 집중적으로 하실 거는 자치구 수기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지역의 동대문구의 청년의 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생활권 의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도 해당이 되지만 동대문구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특이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 특히 그게 청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치구 수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례로 하나 좀 사업을 좀 저희가 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좀 내용들을 그 청년 자율 예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예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사업은 예를 들면은 동청넷과 관련해서 코어 그룹을 형성시키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을 강화시켜 봤는데 사실은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는 게 1개년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1년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디벨롭이나 보강을 시켜서 다시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업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갈 거냐, 계속 사업으로 제안할 거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을 런칭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업 주체 및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엔 청년청과 실국 부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참여기구, 자치기구 참여기구가 같이 참여해서 자치구 수기형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 의회도 파트너다. 보통은 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그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동대문 구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업 파트너로 잘 동대문구가 청년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조력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그 축, 민과 관의 축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민관이 협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 민간이 협업해서 제출한 이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잘 파트너십을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그 다른 자치구 말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하다 보면 되게 피로해질 수 있으나,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러 또 이제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강의로 요청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청년이 주는 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청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청년 시민이 제안한 걸 잘 봐달라라는 의미에서 또 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업 파트너가 3박자로 잘 움직였을 때 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 그리고 이게 시민이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눈을 부릅뜨고 네,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정은 지금 되게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4월, 5월 동안에 사실은 이 의제를 발굴해서 정리하고 이거를 사실 6월에 이제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걸 바로 그 의회에 넘기지 않고 관련 실국에서 다 검토를 해요. 이 사업이 진짜로 법률적 근거로서 타당한지, 예산이 타당성 있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사업들에 대한 최종 의견 검토를 통해서 이제 그 검토된 내용들이 이제 대시민 투표로 가게 되고요. 이 투표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실제로 예산과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본 예산이라고 하죠.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에 태우기 위한 예산안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에다 넘겨주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예산 협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산 협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그 예산들이 그 코로나19에 집중돼서 긴급 편성되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제한한 게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초유의 사태나 어떤 국가적 재난이나 뭐 이런 어떤 특이 사항이 아니면 사실은 되도록이면 이런 대시민 투표를 거쳐서 통과된 것들을 여기 그 예산팀에서 갑자기 뭐 조정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의회에 최종적으로 그 조정안이 전달이 되면 시의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삭감을 할지 아니면 통과를 시켜줄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나중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계획, 청년 자율예산 기본계획 같은 거 검색해서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자료인데 2021년도 올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청년 사업, 그리고 이제 각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예산 사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대문구도 여기서 내용이 잘 보이진 않지만 동성넷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셨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치구 이제 구체적인 또 사업별로도 보면은 채택된 것별로 사업 가지수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거에 너무 우리 자치구는 2개밖에 안 되는데 뭐 1개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전혀 연연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치구는 우리의 호흡대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고할 건 있어요. 우리 자치구도 보니까 다른 뭐 그 인근의 뭐 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구로구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구로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좀 뭐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포구 여러분들 동청넷처럼 마포구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한 사업인데, 그 청년 커뮤니티 관련해서 유니버셜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금을 지급해서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포구 커뮤니티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을 해달라. 왜냐면 보통 청년 단체가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임의 단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슨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마포구가 공식 인증제를 통해서 청년 커뮤니티에 대해서 인증도 해주고, 인증된 커뮤니티에 한해서는 지원도 해주고 역량 강화도 교육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활동 역시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분과에서, 문화복지분과에서 제안을 했고 사업 대상을 아주 명시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청년이 아니라 거주 생활하는 청년이고 마포구의 특징을 담은 거예요. 마포구는 거주하는 청년도 있지만 생활하러 유입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주 생활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 왜냐하면 이 거주 생활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문화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인증해주고 지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거주 생활하는 청년 그리고 장애 청년까지도 포함을 한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명시하는 게 구분짓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구분짓기가 아니라 정책 대상과 관련해서는 타겟해서 좁혀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타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혜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 정도로 규모를 정하지 않으면 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실 인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고민하실 때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은 모든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로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청년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시장으로 이행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사실은 이런 구정 정보나 시 정보에 사실은 이렇게 좀 밀착되어 있지는 않은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고민한다고 했을 때 신규 사업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너무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 소화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자치구별로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정책적 상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상이라는 건 사실은 그 창조 같은 경우에도 모방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것들의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우리 동대문구에 이걸 적용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청년 커뮤니티를 공식 인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도 도입을 할 건지. 근데 여기는 왜 공식 인증제를 도입했냐면 마포에 관련해가지고 마포 젊은 공동체 카드 같은 걸 통해서 마포 같은 경우 공동체가 강화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결합 모델 같은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포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 카드를 발급해줘서 커뮤니티 활동하는 사람들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거, 그래서 소모임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용에 담았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특히나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적 인격이라든지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홍보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홍보랑 관련해가지고는 공식 인정한 커뮤니티에 한해서는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도 구정이 같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달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기타적으로 다양한 공간들을 커뮤니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나 유휴공간들을 대여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는 어떻게 보면 젊은 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책의 디자이너, 설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양한 상상력으로 사업 내용은 같은 목적의 사업이다 하더라도 동대문구에 맞춰서 또 여기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어떤 것은 넣고 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의 사례를 보시는 게 참 좋다. 그리고 이것도 마포구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희망 한 끼라고 해서 청년 희망식당 공모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여러 개의 자치구의 사례들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이걸 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지역에서 그 반찬 나눔을 계속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 그 봉사 시간이 목적이 아니고 반찬을 받으러 오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쨌든 고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쨌든 갑자기 실업을 했거나 아니면 실업을 당했거나 실직을 당했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정 노동이어서 소득이 없거나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어쨌든 카드로 뭐 돌려막기를 했는데 갑자기 신불이 돼서 돈을 갑자기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도 이제 요게 좀 한번 사례로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은 그런 딱 청년들만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좀 다층적이긴 해요.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시민활동가.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특히 의식주 중에 사실은 먹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청년 요식업 창업자하고 협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희망 한 끼 사업을 공모로 시행하겠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규모 청년 창업자 중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청년들 이런 취준생, 프리랜서,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이 한 끼, 희망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할 때는 직접 동대문구나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모델링을 설계할 수 있지만 또 공모사업처럼 청년단체나 어떤 기관과 협업해서 그걸 공모 방식으로 보조금을 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집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모 방식으로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걸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런 전문성이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이 적합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희망 한 끼를 한다고 했을 때 위생과 관련돼 가지고 검증받지 않은 데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는 그 기준에 위생 절차도 밟을 수 있고 본인들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형태로 설계를 애초에 제안하실 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전달이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정책이 같은 정책이라도 이거 갑자기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풀었다. 그래서 200명에게 30개 업체가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희망식당 공모사업을 먼저 희망식당을 할 그 대상들 참여 기관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자재비를 지원하는 그리고 이 희망식당에서는 이제 선정된 식당에서는 시중가의 50% 할인으로 청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원 업체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한해서는 식자재비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준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이게 사업이 그냥 바로 단일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될 수 있는 방법,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담은 거죠.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업 설계를 꼼꼼히 하고 설계를 디테일하게 할수록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명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청년들과 관련된 거버넌스 네트워크 할 때도 뭐 이런 약속 잡을 때도 낮 시간에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할 수 없잖아요. 디테일하게 사실은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강의나 간담회가 낮 시간, 평일 낮 시간에 열린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담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상자한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같이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사실 마음건강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사실은 마음건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구에 할당된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더 특화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중복이 아닐까 싶다라고 할 때는 마음건강 사업이 실제로 그 자치구별로 그리고 실제 전체 서울 청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전부 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처럼 마음건강과 관련된 바우처를 지급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원자에 한해서 청년 누구라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일정 범위,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마음건강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만 판단할 때 실수요가 있는지, 우리 자치구에서도 진짜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더 디테일하게 담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안과 관련해서 강서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많대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은 강서구의 특징을 봤을 때 고립된 청년이 많다. 그래서 그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고립감에서 벗어나 청년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지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수혜 인원은 100명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 내용을 되게 디테일하게 짰더라고요. 마음건강과 사업과 관련해서 그 자치구 사업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계획안들을, 사업 제안서를.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건강 자치구 단위의 사업 중에 강서구는 엄청 디테일하게 뭐 제목도 다 지어놓으셨어요. 사업의 명칭도.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뭐 마음을 그리다, 울리다, 뭐 그리고 깨우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사업 설계를 한 땀 한 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미술 치료라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이라든지 미술 치료, 음악 치료부터 육체적인 그 운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건강도 위안도 얻을 수 있는 것 해가지고 내용들을 담았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프로그램 예산, 특히 뭐 교육이나 심리 상담 지원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몇 회 할 건지, 연 몇 회 할 건지, 몇 명 규모로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커뮤니티 활동 1개당 50만 원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 단순 산술식으로 되게 빠르게,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뭐 홍보비, 뭐 이런 사업비 이렇게 좀 분할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간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예산 짜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설계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그냥 개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디테일하게 한 꼭지당 뭐 20회를 할 거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담 매니저를 둘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연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예산, 이걸 담당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어떤 컨설팅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 예산 같은 걸 추진할 때는 되게 디테일한 것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디테일을 잡아주는 것이 사업 예산을 설계하던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로서 잘 설계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정책 관련된 지도 워크시트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서 토론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만나서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엔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뭐 줌으로라도 할 때 실제로 내가 바꾸고 싶은 일상 아니면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워크시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실 때도 주의할 점은 있어요. 여러분은 자치구 수기형으로 청년 자율예산제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동대문구 청년으로서를 앞에 붙이면 좋아요. 동대문구 청년으로서 내가 결핍으로 문제로 느끼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사실은 자치구에 특화된 정책, 그리고 내가 특화돼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일상과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도 내가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범위가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범위를 설정하라고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열어두고 대화하다 보면 국가 단위의 정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제안하고 검토할 거는 저희가 자치구 예산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의결을 받는 건 서울시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동대문구에서도 청년. 근데 청년도 어떤 청년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행기 청년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청년의 상태가 어디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교육으로 이행 관계를 하더라도 다 다르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비진학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진학을 한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동대문구에는 예를 들면 대학교가 많다라고 하면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위한 특화 정책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구인 취업하는 준비에 있어서 직업 훈련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으로 이행하는데 군복무 중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할 수 있어서 내가 대상자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니트나 니스 청년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고시생 다 다를 수 있죠. 만약에 뭐 동대문구에는 고시원이 많다. 이러면 사실 고시원들 그 생들이 거주하는 주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그 실제로 그 고시촌이나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뭐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실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구 구성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달라질 수 있다. 1인 가구냐, 아니면 2인 가구의 비혈족 가구. 보통은 저희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가구가 많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정책 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가정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년을 할 거냐, 외국인 근로 청년을 할 거냐, 그냥 청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다. 그래서 어떤 상태의 대상의 청년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좋다. 아까 마포구 사례도 보면 재밌잖아요. 거주하는 청년 말고 거주 생활하는 청년까지도 포함하겠다. 명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마포구의 특징인 거죠. 네.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랑 관련해서 이거는 뭐냐면 사업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행객도 여행 프로그램이 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을 다녀왔을 때에 내가 그 여행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 아이디어랑 관련돼 가지고 그 정책이 목적한 바, 지향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단들을 검토할 수 있는가. 그게 뭐 교육일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애초 대상으로 앞서서 대상으로 삼았고, 이 대상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근데 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 다 이어지는 거예요. 수단으로 하는 내용들을 뭘로 담을 건지가 정책 아이디어에서 아이데이션이 되면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안하다 보면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논의하다 보면 막 한참 논의를 했는데 국가가 해야 되는 정책인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동대문구 자치구 수기형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 좁혀줘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지. 서울시에도 사업이 있으나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되는 건지, 수행기관, 아니 아까처럼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갖춰져 있는지. 만약에 법규나 법률이 없으면 조례나 이런 법적인 게 없으면 법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근데 대부분은 많이 갖춰져 있다. 기본법, 조례.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게 중앙이 해야 되는 건지 지방이 해야 되는 건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도 예산 사업인지 비예산 사업인지. 비예산 사업은 굳이 올릴 필요 없겠죠. 여기 자치구에서 동대문구에, 그러니까 동청내시 동대문구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면은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 정책에 충실한 집행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기존 정책이 집행하는 방식도 그대로 따를 건지 우리는 새롭게 제안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예산 수기형 정책 제안에는 되게 친절하게 이 관련 정책명, 그리고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사업 기간, 대상 누구로 할지 내용,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실제로 주체는 누구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사례 검토는 뭐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놓고 작성을 하시려고 하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아까도 대화를 걸듯이 내용들을 워크시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시든 아니면은 그 소규모 그룹으로 소통을 하실 때 이제 워크시트를 되도록이면 활용하셔서 상상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진짜 디테일하게 실무형 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거법 어디서 찾아보지?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치법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자치법규라고만 검색하셔도 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동대문구에서 들어가서 청년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전국의 사례를 볼 거야. 아니면 서울시의 근거를 볼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서울시만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검색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년이 아니라 꼭 청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년은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거권이라든지 어떤 복지의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 그 조례로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 청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그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건 막 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분과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된 게 실제로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저희 연구 집단도 아니고 그 짧은 기간에 토해내듯이 정책을 아이데이션하고 합의하기에도 힘든데 근데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건 정말 서울시는 특별합니다. 열린 데이터 광장을 지금 정말 잘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값을 검색하시면 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이 좋은 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대학교라고 검색하시면 자치구 단위별로 되어 있고요. 그래프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공 데이터로 유효하게 잘 나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 내용으로 다 찾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치구 열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도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여기 있잖아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동대문구의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다. 기본 데이터 정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보통 작성할 때 사실은 친절하게 이렇게 제안서 양식을 냈지만 아까 봤던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칸만 분류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보소통 광장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이 정보소통 광장에는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가 그 오픈해놓은 계획안들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만약에 무슨 강서에서 청년 마음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잘 되어 있대 이러면은 강서 청년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해서 검색하면 계획서를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만 보더라도 근거법 나와 있고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실 수 있죠. 다만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청년에게 적용을 해서 변용시키거나 변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소통 광장을 통해서도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담당 부서 이름하고 그 담당자 연락처가 뜨거든요. 통화하셔서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니까 주셔라 라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는 게 민원으로 접수돼요. 정보공개가. 그래서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그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주십니다. 근데 공무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못 준다 라고 하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다. 근데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악의적 기사를 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계획안은 대부분 공유를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우리 동대문구에 적용을 할 때 참고할 만한 게 사실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있는가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정말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온라인 청년센터에
실제로 정책 유형 선택하실 수 있어요. 취업 지원이냐, 창업 지원이냐, 아니면 뭐 금융이나 복지 금융이냐, 아니면 생활이냐, 뭐 이런, 그리고 참여에 대한 부분이냐, 이런 걸 다 클릭하시고 지역을 설정하셔서 검색하면 정책 정보가 나와요. 근데 물론 좀 부실하긴 합니다.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추가적인 자료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그 해당 링크나 그 담당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면 된다. 제일 빠른 거 사실은 전화를 하셔서 자료를 요구받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서울시 청년 포털 만들어지신 거 아시죠?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잘 일자리, 설자리, 뭐 놀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별 그 청년 보장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서울 청년 인재 같은 경우도 등록하는 별도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재 등록 혹시 안 하셨으면, 네, 여러분들 인재시니까요. 인재 등록을 하시면 서울시에서 여러분 자치구 참여하는 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위원회에 추천받으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역량개발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자추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시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줬던 내용 중에 자치구 그 제안서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그 청년 자율 예산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그 그냥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안 파일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랑 유사했던 고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제안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전부 다 파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한글 파일이 아니라 PDF라서 네, 복붙은 쉽게 가능하진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요 사실 앞서서 말고 그 제안서 서식에 보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게 사례 검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사례를 본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앞서서 이런 데이터들을 찾는 과정에서의 출처나 뭐 내용들을 쓰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좀 우리는 해외 사례나 내용들도 검토했다, 아니면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었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은 이게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그 청년연구센터이거든요. 여기에 청년과 관련된 그 국제 사례 같은 내용들이 잘 주요한 사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국책연구기관에 청년연구기관은 없어서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보통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사례들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고 싶으시면 청년연구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정책 제안 팁을 드렸잖아요. 직접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요. 검색도 하시고. 근데 그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분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 분과가 끊임없이 계속 거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서청내 초창기거든요. 서청내 분들이 이렇게 진짜 3, 4, 5 모여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례도 만들고, 관련해서 이런 뭐 서울시 의회도 꾸리시고, 서울시 의회에 청년 시민이자 실제로 의원으로서 발언도 하시고, 발언한 거를 통해서 청년 자치정부도 출범시키고 청년 자유예산제도 만드신 거거든요. 사실 동청년 여러분들도 일기 여러분들이 동청넷과 관련된 그 코어 네트워크를 뭐 구성하고 하는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작년에 제안하시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우리 주변의 청년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난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거치시는 거고, 실제로 아마 저희 세대로 그 규정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참여의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참여의 경험이 일로서만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또 일로서 받아들이면 이 정책 제안서 쓰는 거 너무 힘들고 만나는 거 너무 지난하고, 줌으로 만나자고 했더니 도대체 위원님들은 참여도 잘 안 하시고 줌에서 만났더니 막 2, 3명이시고 막 이러면 엄청 실망하거든요. 근데 그 혼자가 아니라면, 지금 정말 슬프게도 혼자 참여할 때도 있을 수도 있죠. 다 시간이 안 되시면. 근데 되도록 합의를 하셔서 날짜를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 2명이든 단 3명이라도 나랑 같이 청년 동료 시민으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를 소중히 생각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책 정보나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나 이런 걸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대문구청에 그 지원을 좀 받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자율예산제랑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 청년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저도 지속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파트에서 또 청년 당사자로서 또 제안을 하고 하는 거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청년의 삶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정부에서도 24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쏟아부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지? 그리고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 되게 가닿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단순히 중앙에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정책 사업이 아니라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당사자가 느끼는 결핍, 문제 이것들을 사실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에서 그냥 단순히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은 그 청년들, 다층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 정책의 단순 수혜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권익을 누리게 하는 연결자이시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제안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료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잘하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처받는 게 자치구 분들이 그 제안을 하셨다가 안 되시는 경우에 되게 상처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자치구하고도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몇 개가 됐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로 그 투표 결과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결정돼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참여했던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주체적 시민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시행정부 그리고 시의회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계속 정책 의사결정권자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단위들이 청년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동료 시민을 남기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개월이라는 그 압축적인 기간 동안에 좀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들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서칭하시고 잘 취합하셔서 그리고 작년에 제안했는데 안 됐던 사업 있죠.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알토란처럼 잘 발굴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왜 안 됐을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디벨롭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보강해서 내용들을 다시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죽은 정책도 다시 보고 네, 다시 심폐소생술로 살린다 생각하시고 다시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다른 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단 2명이나 3명이 모였어도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다. 마주보면 달라지는 그 변화의 시점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 예산 짤 때 네네. 어떤